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단이 제한이 가릴 것 없이 우리 고대사학계에서 임나일본부에 대한 연구사를 어떻게 조작해서 악용해 왔는지 얘기하다가 끊겼습니다. 그러니 남은 얘기는 마저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끝맺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임나일본부가 백제의 군사연구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히 반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제가 당시 동아시아 남부의 국제정세를 좌우하던 세력이었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반증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고구려가 라이벌로 인식하던 세력이 백제였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다면 임나일본부가 백제의 군사연구는 아니라고 해도 백제와 연관된 무엇인가였던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구해 볼 가치가 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면서 천관우 선생의 학설을 보완해서 연구 성과를 내보려고 했던 사람은 제가 아는 한 2명뿐입니다. 한 사람이 최근 좀 억울하게 식민사학자 계열로 몰렸던 김연구 선생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처럼 독자적인 해석이 나왔고 또 앞으로 발전시킬 여지도 충분한 학설을 좀 더 발전시켜 보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느냐 라는 점이 좀 의아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풀어보려 합니다. 우선 천관우라는 분의 인적사항을 찾아보면 역사학자로서보다 언론인으로서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고대사를 연구하던 분도 아니었고요.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 고대사학계의 어두운 측면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알아보면 천관우 선생은 대학생 때부터 서울대 사학과의 천재라는 소문이 났었고 아직도 그분의 천재성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몇 년 전까지 언론계 중심으로 이분 기념사업하는 현장까지 가봤었고요. 그런데 서울대 사학과에서 천재라고 소문났던 분이 왜 역사학자가 아닌 언론인으로서 더 알려져 있을까? 눈치만 좀 빨라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부터도 우리 학교 교수는 주변 기수 중에서 제일 병신 같은 놈 뽑는다 라는 말을 바로 서울대 출신에게서 들었거든요. 그러니 천재로 소문난 양반을 살려두려 할 리가 없었겠죠. 졸업하고도 사학과에서는 강의 하나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재능을 아깝게 여긴 사회학과나 정치학과 같은 주변 과목에서 강의 주면서 연명을 시켜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버텨나가던 중에 능력을 알아본 동아일본사에서 연수를 비롯한 특전과 장학금까지 주면서 스카우트했다네요. 이분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학계가 아닌 언론계로 진출해서 기자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재라는 사람들이 왜 미움을 받겠습니까? 눈치 안 보고 할 소리 하니까 그렇지. 언론계 간다고 그 체제 어디 갑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비판 쏟아내다가 연금 당하셨답니다. 고대사 연구도 그때 시작해서 임나일본부에 대한 연구도 내놨다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좀 황당해요. 원래 실학자 연구부터 시작했던 분이었는데 이 분야는 자료를 많이 봐야 해서 연금 상태에서 연구가 곤란했잖아요. 그래서 개설서 쓰려는 꿈도 있던 김에 고대사에 손을 댔던 거랍니다. 들은 얘기니까 어디까지 정확한지 몰라도 열악한 연구에서 연구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사정을 늘어놓았느냐? 여기서 2가지는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하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임나일본부에 대한 연구 논문인 복원가야사만 해도 사실 연구 논문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거의 메모장 수준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치밀하게 연구해서 완성시킬 상황이 못 되었다는 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고대사 연구는 연금 상태에서 자료를 제일 조금 봐도 되는 분야라 손을 댔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성질 급한 우리 사회 수준에 가야사 연구했다고 하면 당장 임나일본부의 실체부터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책은 나오기 십상이죠. 이왕 손을 댄 거 이거 언급하지 않으면 연구한 걸로도 쳐주지 않는 풍조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결론 낼 여유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임나일본부 이퀄 백제 군사연구라는 덜컥수가 나오고도 남죠. 그리고 이 덜컥수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늘어져서
충분히 살릴 가능성이 있는 발상까지 매장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알고 보면 두 번째 감안해야 될 점까지 바로 드러나죠. 왜 가능성 있는 발상까지 짓밟아서 후속 연구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려고 했던지, 이게 바로 서울대 사학과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조선총독부 사업에 참여했던 이병도가 교수랍시고 자리 잡은 서울대 사학과에서 천관우 선생 같은 분을 살려두려고 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분이 인정받으면 지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일본 선생들에게 배운 거 적당히 손질해서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서 내놓는 것뿐이라는 점이 들통나버릴 테니까, 뒤집어보면 이병도가 실학자의 전통을 이어서 식민사학에 정항했다고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는 풍조가 만연한 게 지금의 고대사학계라는 점도 의식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 아니면 고대사학계에 살려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천관우 선생 장본인은 물론이고 그 전통을 이어보려는 사람까지 당연히 타켓이 되는 겁니다. 이 학설을 발전시켜보려는 연구자가 적은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도 한동안은 천관우 선생 학설이 많이 보급됐는데 홍익대 김태식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출신들이 이 학설의 약점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천천히 매장되어 가버렸던 겁니다. 이런 자들 덕분에 이후 천관우 선생의 약점을 보완해보려던 극소수 연구자까지 덩달아 매장되는 과정을 겪었죠. 내놓은 학설의 약점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매장시키는 수법에 시달리다가 엉뚱한 이중고를 겪기도 하고요. 몇 년 동안 논란이 있었던 김영구 선생의 경우가 대표적일 겁니다. 천관우 선생의 학설을 보완하는 주장을 내놨었는데 한동안 기성 학계에서도 왕따라고 할 정도로 대접을 받지 못했거든요. 비록 사범대학이긴 하지만 정교수로 있었는데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재판을 통해 식민사학 떨거지로 공인받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임다일본부에 대해 이른바 외계 백제 관료서를 주장한 것까지 그 방향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외계 백제 관료설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냐? 제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보시죠. 이 학설이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지부터 보자면 이렇습니다. 앞서 천관우 선생의 백제 군사령부설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처음에 뭘로 비판받았다고 했죠? 백제가 설치한 기관인데 여기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외인이라는데 말도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요원들이 외인이었던 이유를 설명하면 될 거 아니냐는 발상이 가능하죠. 바로 이런 발상에서 제기된 겁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제에 있어서 가야는 지배하기에 생소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면 정치, 사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지배하는데 곤란한 점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백제 관리들을 가야에 파견해서 일선에 배치해버리면 정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백제 쪽에서 책임지고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럴 때 조선시대 양반들이 아전들을 내세워서 일선의 신분을 맡긴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아전들한테 전가시키는 수법을 썼듯이 백제도 외인을 관리로 고용해서 같은 수법을 썼다고 보는 게 바로 외계 백제 관료선의 기본 발상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 자체가 핍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학설은 문제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백제가 외인들을 관리로 고용한 이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이들을 548년 사건처럼 백제의 반역이 될 일을 저질렀는데도 처벌을 못했냐는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거든요. 관리로 고용했다가 반역죄를 저질렀는데 외국인이라고 처벌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식민사학적 발상은 아니죠. 앞서 소개했듯이 일본 온건파 한국사학자들 학설 베껴서 식민사학 극복 대안이라고 소개하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제야 측에서도 일본 거 베껴먹는 판국에 이 정도면 천관우 선생 발상 이어가려고 애는 써본 건데 물론 한일 역사 공동연구에서 고대사분과에 들어가서는 좀 찜찜한 일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김영구 선생은 실세가 아니었거든요. 전공이 고대 한일관계사도 아닌 그냥 백제사 전공인 노중국 교수를 이 분과에 끌어들이면서 좌지우지한 실세는 따로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큰 역할 못한 사람을 식민사학의 원흉으로 몰다 보니까 한일 역사 공동연구 고대사 분과가 일본 측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려주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진짜 원흉에 대해서는 면죄의 부를 주는 결과가 되더라는 겁니다. 김영구 선생이 식민사학자라고 거품 무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진짜 그렇게 봐야 되는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럼 주로 근거가 뭐냐? 이덕희 선생이 주도하는 한가람 역사연구소에서 낸 책에 그렇게 몰았다는 게 근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식민사학자라고 하면 그런 거지. 왜 아니라고 반발을 하느냐? 뭐 그게 괘씸죄가 되기도 했다는 거고요. 하긴 엉뚱한 사람 식민사학자로 몰았다고 하면 한가람 역사연구소 입장이 곤란하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모는 풍조가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인의 제한이 가릴 거 없이 지들끼리 인간관계가 우선이지 팩트가 어쨌는지는 별 관심 없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식민사학 정산이겠습니까? 물론 납득이 가는 점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한일 역사 공동연구 때 고대사 분과가 파렴치한 짓을 하는데 김영구 선생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했던 배경은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끼워주려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뭐 국가적인 사업까지 서울대 출신끼리 다 해먹는다는 비하는 듣기 싫으니까 구색으로 끼워줬겠죠. 그런데 김영구 선생 장본인도 연구자로서의 시기 대부분 왕따 당하는지 무시당하다가 이런 기에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핍박받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천관우 선생도 말년에 국보의 위원 맡으면서 인생을 5점 하나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기는 하지만 입장 바꿔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죠. 평생 소신 지키다가 짓밟히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회의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럴 때 적당히 대우해주면 이용당하는 줄 알면서도 넘어가기 십상이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얼마 전에 모 재단에서 이용해 먹으려는 거 그 꼴 보기 싫어서 들이받고 끝내버렸어요. 저야 워낙 별거 없는 데서 장난치는 꼴이 보기 싫었고 이제 역사학계에 별 미련도 없으니까 뿌리쳤죠.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제 아무데도 발 묻힐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조만간 역사학계에서 소멸될 거고요. 말 나온 김에 다음 방송이 불편한 역사 컨셉으로는 마지막 방송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였다면 이런 식으로 타협 거부할 거란 장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거기서 주는 큰 돈도 아니고 토론비 20만원, 발표비 100만원 같은 알량한 돈에 그거 받아 처자시자고 영혼 팔아먹는 교수님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물론 알량한 돈 거품보다도 앞으로 큰 이익이 될 커넥션을 유지하자는 게 본질이겠지만 어쨌든 김영구 선생이든 천관우 선생이든 이런 상황 맞닥뜨리면 별 수는 없었겠죠. 그러고 보면 조직은 지 마음대로 휘둘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구색으로 끼워놓은 사람들까지 물귀신으로 다 끌어들여가는 서울대식 수법. 위력이 제법 있네요. 그러고 보면 남의 연구성과 적당히 짜깁기 해서 성과 내고 남의 얘기 적당히 변형시켜서 지들 업적으로 둔갑시키는 거 그 뭐 큰 일도 아니겠네요. 이런 풍조에서 이용당하는 게 자랑스럽지는 않겠지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저처럼 소멸해버리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임나 1번부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 이런 사정은 감안을 해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불편한 얘기였죠. 또 길어져서 마지막 정리와 결론은 다음 방송으로 미뤄야겠습니다. 이상 불편한 역사였습니다.